부회장님께서 삼성 신입사원에서 사장까지 될 때가 사실은 삼성이라는 기업이 저개발 국가의 기업이 이제 인류 기업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또 진짜 지금은 인류 기업이 됐는데 그 과정에 복무하신 건데 어떻게 이렇게 인류 기업이 될 수 있었는지.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가 그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언어가 중요하더라고요. 언어가 중요하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은 제가 정확히 80년대 초에 이제 신입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당시 삼성의 위상은 뭐 삼성도 있었고 대우도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지만 그다음에 지금 뭐 현대도 있었고 LG는 금성이라는 게 있었고 뭐 이렇게 여러 대기업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있어서는 다 그만한 대기업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사실 그 군대에서 여러 회사를 입사 신청서를 내서 마지막에 이제 합격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삼성을 가게 됐는데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의리상 제가 삼성에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입사를 했었는데 군대 기간 동안은 이제 계속 사보를 보내줘서 제가 의리를 갖다 했는데 정말 운 좋은 선택이었죠. 근데 80년대 초반에는 삼성의 위상이 다른 데하고 비슷했는데 다른 대기업과 비슷했는데 네, 다른 대기업과 비슷했는데 지금 한 3, 40년이 지나서 요즘에는 뭐 다른 대기업이 들으면 조금 언짢게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삼성은 좀 다른 차원의 대기업으로 더 글로벌 어떤 인류 기업으로 평가를 받는 게 현실이. 그렇죠. 네. 그 차이가 뭘까? 그러니까 어떻게 인류 기업 다른 쪽에 있어서 훌륭한 전략, 훌륭한 경영자 없었을까? 다 있었지. 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삼성이 그게 됐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오너에 있어서의 경영 철학이 너무 중요하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을 부회장님께서 또 고민해 보신 거예요? 왜? 네, 제가 그거는 사장이 됐을 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이제 계층별 사들에서 사장이 되면은 사상과 철학이 필요하다. 사업 수완과 역량이 필요한 거를 모셔서 사상과 철학이 필요하다. 그 사상이라는 거는 어떤 회사를 만들 거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하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사장이란 무엇이고, 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고민할 때, 삼성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의 삼성이 됐는가를 제가 고민을 많이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렇구나라고 느낀 게 오너의 경영 철학이다. 오너의 경영 철학이라는 게 뭐냐? 뭐 다른 회사들도 다 훌륭한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만은 삼성의 창업회장 이병철 회장의 경영 철학이 사업보국, 인재제일, 합리추구였습니다. 네네. 그 사업보국 하나를 얘기를 갖다 하면은 사업보국이라는 게 사업으로 나라에 보은한다, 보답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사업을 갖다 해서 나라에 보은한다라는 게 사업 잘해가지고 나라에 보은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지. 그런데 그게 가지는 실질적이고 심오한 사례가 메모리 사업부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 잘 나오겠지만 80년대 초에 삼성이 메모리 사업에 진출한다 하고 했을 때 99% 사람이 삼성이 메모리 사업하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정부도 그랬고 전문가들도 그랬고 삼성그룹에서도 다 반대를 했다고 해요. 99%가? 99%가. 근데 왜 하신 거예요? 그런데 했죠. 근데 한 게 어느 정도 리스크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삼성그룹이 위험합니다. 그 말까지 나올 정도로? 라는 정도까지 그렇게 막대한 돈이 투자가 들어가고 연구개발이 되고 오로와 너스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룹이 위험합니다 라는 얘기도 듣고도 사업을 시작했고 결과가 성공을 했잖아요. 성공했는데 죽기 살기로 해야 되네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저도 경영자가 되는데 이 투자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투자 실패하면은 우리 회사가 망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99%가 이 사업이 실패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경영자라면 그거를 할 수 있을까? 어렵잖아요. 어렵죠.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이병철 회장은 사업보국이라는 게 그때 작동이 되지 않았나. 계산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건 사업이 이익이 나니까 해야 돼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지만 미래에 있어서 산업화 선진화로 가기 위해서는 미래의 산업의 쌀인 반도체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 라고 생각하니까 메모리 사업을 시작했다.
그게 제 이해였어요. 아, 그 당시. 네. 인재제일. 인재제일이라는 게 뭐 좋은 인재들 들어와야지 그룹 경영을 잘한다. 이건 당연한데 그 인재제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주는 미션이 삼성그룹은 이제 그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이제 인력개발원이거든요. 네네. 인력개발원장이 회장이야. 인력개발원장의 실질적인 실무 책임자는 부원장이라고 불러요. 그게 회장이 인재 양성에 얼마나 큰 웨이트를 주고 있다는 게 그거 하나로 딱 나타나는 거죠. 그럼 요즘 같으면 CHRO를 하셨네요. 네, 그렇죠, 사장이 그렇죠. 내가 그 인재개발 CHO가 되는 거지, 회장이. 예.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교육을 시키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MBA를 갔다 왔잖아요. 1년에 수십 명, 수백 명을 갖다가 월급 주면서 공부를 갖다 시키고, 그거 갖다 수십 년 동안 해오고, 또 지역 전문가를 갖다 그렇게 하고, 삼성이 교육이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양성된 인재들이 삼성에도 기여를 하지만, 나중에 퇴직해가지고 저같이 우리나라의 산업에, 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부분이 인재제일의 철학이야. 관리의 삼성, 합리 추구는 관리의 삼성인데, 관리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게 과거에 있어서 90년대 후반에 IMF 시기가 있었고 2000년대 후반에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맞죠, 금융위기. 그때 이제 뭐 대우도 뭐 사실 도산하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없어지고 이제 했는데 삼성은 결과론적으로 그런 위기를 통해서 더 큰 그룹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부분을 나갈 수 있었다. 이게 결국은 합리 추구가 갖는 관리의 삼성에 있어서의 위력이다. 이 세 가지가 오너가 어떤 경영 철학을 가지고 꾸준하게 몇십 년 동안 그 그룹을 그 방향으로 드라이브 했을 때 회사가 어떻게 변하는구나 라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삼성이 오늘날 삼성이 있었던 거에 대한 원인이 옛날에는 아닌데 지금이 뭐냐. 뭐 학자들이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단연 1등은 오너였고 오너의 경영 철학이 어떠했느냐가 중요하다. 오너의 경영 철학. 따라서 아까도 경영자로서는 철학을 가져야 되고 이 철학이 중요하고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주니어들도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평생에 대한 커리어가 달라질 거다. 30년, 40년이 되면은 전혀 다른 가치관이 없이 시작한 사람하고 그 가치관을 뚜렷이 가져간 사람에 있어서의 삶은 전혀 3, 40년이 되면 달라져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삼성 대단한. 최근에 이건희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내가 이건희 회장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걸 항상 생각해 보시기도 하고 적용해 보시기도 하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이제 같이 이제 계셨을 때 어떠셨나요? 어떤 점을 배우셨나요? 저는 뭐 주니어에서 사실 이건희 회장님을 갖다가 직접 모시거나 그러던 거는 별로 없었고 제가 이제 부사장 때 이건희 회장님을 몇 번 뵙고 또 이제 이건희 회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갖다 보면 근데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갖다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업의 본질을 굉장히 많이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반도체 업의 본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이렇게 될 때까지 굉장히 훌륭한 경영자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뭐 그 이윤우 부회장이라는 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진대재 전 장관도 잠깐 하셨고 황창규 회장도 하셨고 권은현 회장도 하셨고 이런 아주 기라성 같은 이제 경영진들이 반도체를 맡아서 오늘날의 반도체를 맡았는데 모든 그 수장분들이 이건희 회장님을 다 존경하고 대단하게 생각해. 그게 뭘까? 저는 감히 잘 모르지만 그게 업의 본질일 거라고 생각해. 기술적으로야 이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아시겠죠. 근데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이분이 생각하는 업의 본질이라는 거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반도체는 양심산업이다. 이렇게 양심산업. 기술이 복잡하고 막 이런 부분이 수백 개 공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만이라도 잘못되면 이 제품이 죽으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잘 되게 하는 품질과 수율에 대한 걸 집중해야 된다 라는 걸로 이 제품을 어떻게 다뤄야 된다는 게 딱 하나 지적이 됐잖아요. 되시네요. 반도체는 타이밍 산업이다. 반도체는 타이밍 산업이다 라고 정의를 하면 타이밍 산업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빨리 하면은 적시 타이밍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타이밍 산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신제품을 남보다 1년, 2년 먼저 개발하면은 처음에 가격의 프리미엄이 엄청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 저 회사가 다 들어오게 되면은
원가 플러스 내려가겠죠. 조금 앞으로 예. 내려가요. 개발에 있어서에 대한 타이밍을 갖다가 먼저 선도를 잡는 게 엄청 중요하다. 아. 또 하나는 생산에 있어서 반도체는 옛날 올림픽 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호황과 불황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네. 경영자 입장에서는 불황 때는 투자를 못하고 호황 때는 투자를 하고 이렇게 되면 투자에 대한 건설기관 여러 가지 있죠. 공정 셋업기관이 있기 때문에 호황 때 투자해가지고 생산할 때는 불황이 돼. 그러니까 이거 정반대로 가네. 그럼 불황 때 사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불황 때는 회사가 적자가 나니까 투자를 못해. 그러니까요. 근데 이건희 회장은 타이밍 산업이라는 걸 본인이 믿으니까 이거 이병철 회장도 그렇고 불황 때 투자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셨어요?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는 이병철 회장이 투자를 하라고 했는데도 적자를 해가지고 도저히 투자를 안 하니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나 언제 기공식 참석하러 갈 거다 하고 전화를 끊으셨대. 기공식 날짜? 그래가지고 기공식 준비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작한 게 3라인인데 3라인이 완공이 되기 전에 이병철 회장은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3라인이 완공됐을 때 호황 사이클이 와가지고 삼성이 반도체가 엄청 도약하는 그 계기가 됐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시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계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시계를 갖다 지금 안 찾는데 예전에는 정밀기계, 정밀 가공이었잖아요. 그렇죠. 스위스 정밀 시계. 그 다음에는 이제 디지털 시계가 많이 나와서 카시오 이런 쪽이 나와가지고 조립 사업이 됐어요. 요즘에는 보석 사업이 되는 거야. 럭셔리. 럭셔리 아주 그거는 이제 뭐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시계에 대한 어떤 트렌드가 업의 본질이 특성이 변해가는 걸 갖다가 천재사들로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을 좀 적어놓은 걸 갖다 이제 한마디로 통찰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사장 때 이건희 회장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할 때 회장님의 통찰력에 대해서 다들 이제 굉장히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통찰력이 있으실 수 있었냐, 어떻게 하면 그걸 가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하니까 회장님이 여러분들이 이 통찰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현실을 깊게 멀리 보면 보여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깊게? 멀리? 멀리 보면 그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깊이 가려면 뭘 근데 보통 얘기 같지는 않잖아.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맡고 있는 산업에 있어서의 기술 트렌드, 기술 발전이 어떻게 될 건가를 클리 보고 그때 사람, 심리의 인간의 욕망, 욕구가 어떻게 작동해서 결부될 것이다 라는 거를 최대한 그걸 멀리 봐가지고 적용을 시키자는 뜻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요거를 제가 보면서 이제 그 만화가 미래를 그리는 만화가가 있거든요. 그분이 인터뷰를 갖다 했는데 1965년도에 35년 이후에 2000년도에 우리의 생활상 이렇게 그렸는데 그때 뭐 이렇게 움직이는 뭐 도로, 뭐 무선 전화기 등등등등 있었는데 지금 당연한 얘기인데 1965년도에는요 제가 살아봐서 아는데 무선 전화기 커져 유선 전화기도 제가 시골 동네에 우리 동네에 하나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도로가 지금 보면 에스컬레이터, 무빙 워크야.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분이 그린 글씨 거의 현실 세계에 된 걸 갖다가 그분이 그려냈더라고. 그래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부분이 됐는가 인터뷰하는 기사를 갖다가 봤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뭐 기술 서적이나 기술 관련된 신문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많이 탐독을 하고 본인이 만화가 공상가이니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미래를 상상을 많이 한대. 그럼 기술과 미래의 상상을 갖다가 하면 기술의 발전과 사람이 뭘 원할까를 갖다 해가지고 나온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을. 그런 부분이 저는 이제 그렇구나 그게 미래의 통찰이구나 해가지고 제가 SDA 사장일 때 미래의 부분은 100% 전기 자동차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배터리 회사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지 미래 전기 자동차가 100% 되는데 내가 기여할 수 있을까를 미래의 비전으로 해가지고 배터리 사업을 정리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통찰력이고 그런 부분을 갖다 배우면서
제 나름대로 경영자로서 아까 이런 SDI에 대한 것도 적용했고, 또 이제 이건희 회장이 그런 부분을 많이 한 부분을 기행 33문으로 정리를 한 거를 저 같은 경우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맡고 있는 사업으로 그 각각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을 다 대입을 해보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비전을 사업에 접목시킬까 이런 부분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경영자 수업을 갖다 한다고 했을까? 제가 감히 롤모델로 얘기할 수는 없고 그루 같으신 분이 이건희 회장이세요. 그분이 계셔서 저는 삼성을 창업해서 이병철 회장이 큰 족적을 남겼다면은 네, 이건희 회장은 삼성을 인류 회사로 만드는 또 다른 차원에 있어서에 대한 일벌을 하셨고 이제 이재용 회장이 그 다음을 갖다가 해내야 되는 어떤 큰 책임이 있으신 거죠.